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적어보는 사연은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더 된 일인데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제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는 사연입니다. 지금의 제 인생을 바꾼 참으로 애틋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에 아빠의 누나인 고모와 고모부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또 저는 형제가 저까지 3명입니다. 고모네는 1명이었고요. 조부모님의 부모님, 고모네 가족, 제 형제까지 합하면 총 식구가 10명인 대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대가족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요즘엔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꼭 조사를 했거든요. 제 기억엔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랑 살고 있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몇인지 이런 조사를 학기 초에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반에서 제가 제일 식구가 많았습니다. 다들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10명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있냐면서 말이죠. 외동으로 자라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도 되는 듯 괜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으스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가족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작게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화장실이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은 10명인데 말이죠. 누구 하나 배탈이라도 나서 화장실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9명이서 나머지 화장실을 돌아가면서 써야 했습니다. 아침에 전쟁이 나는 건 말도 못합니다. 야, 김주호, 너 빨리 안 나오냐? 나 씻고 학교 가야 한다고. 아, 누나, 내가 7시 반에 씻는다고 했잖아. 누나가 더 빨리 일어나던가. 무슨 샤워를 30분을 해. 나오라고. 맨날 아침마다 왁자지껄하게 한바탕 치르고서야 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외식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 형제끼리 외식을 하면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랑 고모네가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고모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다 같이 움직이자니 10명이 어딜 가기도 마땅치 않고 외식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엔 집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아버지가 치킨이나 회를 포장해서 사오시는 걸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어도 식구가 10명이니 웬만한 식당 못지않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 1년에 딱 한 번 할아버지 생신 때만 밖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이 어찌나 귀한지 부모님하고 고모부가 고르고 골라서 진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 일주일은 곰국에 밥 말아서 나물 반찬을 먹어야 했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재밌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10식구가 다 같이 여행을 간 것은 딱 2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칠순 때 제주도로 2박 3일을 다녀왔고 그로부터 3년 뒤 할머니 칠순 때 경주로 3박 4일을 갔었습니다. 와, 무슨 여행 짐가방이 정말 이사가는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차 2대로 움직이는데 고모부의 커다란 차에 짐이 다 안 실려서 발밑에 짐가방을 놓고 놀러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땐 대가족이라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불편한 점도 많고 단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고모네랑도 떨어져 살게 되니까 대가족이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고 너무 소중한 추억이더라고요. 남들은 추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추억이었던 겁니다. 뭐든 떠나고 나서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땐 너무 당연했으니까 소중한 걸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고모네 딸과 저희 형제 4명 중 제가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이 2분 다 일을 하셨었는데 그때 거의 저희 조부모님이 저를 키우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5살에 유치원 가기 전까지 제 분유도 타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놀이터도 데리고 다니시다가 유치원 가고서는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고 한글 공부하는 거 봐주신 것도 저희 조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저를 어찌나 예뻐하셨는지 저 아기 때는 저 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엄청 하셨다고 했습니다. 얘가 우리 집 막내요. 듬직하지?
이 쬐깐한 게 지 할미는 알아보는 건지 한미 한미 하는 게 얼마나 귀엽다고. 경로당도 가시고 마트도 가셔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제 칭찬을 하기 바쁘셨다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완장을 채워주면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신이라도 하는 건지. 어르신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저는 아주 예의 바르고 어르신들께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영향도 있고 동네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이는 곳에서라도 더 잘한다고 한 게 몸에 배어서 그랬는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어르신들 챙겨드리고 뭐든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건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뒤에 더 어르신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후회가 많이 되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더 말 잘 듣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걸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보면 돌아가신 조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랑 복학 앞두고 만나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겠다. 다시 학교 다닐 생각에 신이 났는지 그날따라 술이 참 달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얼큰하게 취해버렸죠. 동기 집이 멀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술 좀 깨고 들어가자 하고 집 가는 길을 삥삥 돌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 살던 단독주택 나와서 고모네랑도 떨어져서 살 때였습니다. 원래 저희 집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완만하고 좋은데 뒷문은 높은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뒤에가 약간 달동네 같은 분위기의 주택가였거든요. 야, 김주호. 그러니까 무슨 술을 깨고 들어가자고 해. 아, 더럽게 힘들다. 이렇게 취해서 가면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듣거든. 내일 꿀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잔말 말고 따라와라. 그렇게 친구랑 높다랑 언덕을 낑낑대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길거리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저기 위에 저희보다 몇 걸음 앞선 곳에서 사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느릿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로등에 비추는데 그 순간 동기랑 둘 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께서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드시고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주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에그머니나,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갑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짐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요. 할머니께서는 계속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희의 고집에 못 이기시고 결국 짐을 내주셨습니다. 엄청 커다란 봉지였는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몸보다 큰 이 봉지는 분명 할머니께는 버거우셨을 겁니다. 할머니 댁은 아파트 뒷문을 지나치고 한참이나 더 올라가야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몸도 굳어있고 길도 미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골목골목을 들어가시더니 페인트 칠이 벗겨진 초록 대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문은 고장난 건지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에서부터 10걸음 정도 들어가서 있는 1층 집 문을 여셨습니다. 분명 문은 1층에 있었는데 현관을 열고 계단 3개 정도를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댁으로 들어가시고 뒤따른 저와 친구가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가서 비닐봉지를 내려두었습니다. 2명이 서 있기도 버거운 신발장에서 친구랑 꼭 붙어 서서 봉지를 내려두는데 할머니가 불을 켜셨습니다. 그제야 비닐봉지 안이 보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인형이 가득했습니다. 방도 없는 원룸에 있는 형광등 2대가 껌뻑껌뻑하면서 흐린 불빛을 냈습니다. 봉지에서 시선이 떨어져서 방 안을 둘러보는데 방 안에도 인형이 가득했습니다. 좁은 방에 인형은 2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눈과 코가 붙어있는 인형,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형. 할머니는 인형에 눈과 코를 붙이는 부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춥죠? 이걸 어째. 보일러가 안 돼서. 일단 들어와요. 네? 네. 앉아서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네. 저와 친구는 수십 개의 인형과 함께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20여 분이 지나고서야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시던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연기가 폴폴 나는 고구마를 가져오셨습니다. 데우기만 한다는 게 오래 걸렸네. 좀 들어요. 거친 손으로 고구마를 까주시는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외투 차림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집이 정말 냉골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딱딱한 바닥이 엉 건지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외풍도 어찌나 심하던지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차가운 바람이 어디선가 솔솔 불어왔습니다. 벽 곳곳엔 습기가 가득했고 화장실로 보이는 곳 문 손잡이도 떨어져서 손잡이 구멍으로 화장실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정말 이게 집이 맞는 건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건지, 자식들은 있는 건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동기는 할머니가 까주시는 고구마를 받아서 오물오물 먹었습니다.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도 김치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이곳에서 사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고구마를 먹는데 방 한쪽에 놓은 작은 접이식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접시가 보였고 그 위에는 주먹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주먹밥이 아닌 남자 주먹만한 크기의 커다랗고 투박한 주먹밥이었습니다. 반쯤 잘려나간 주먹밥은 안에 뭐가 들어있지도 않았고 겉에 뭐가 쌓여있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밥만 주먹만한 크기로 뭉친 것이었습니다. 아, 저거. 제가 한참 주먹밥을 쳐다보고 있자 할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주먹밥, 내 밥. 밥이요? 저것만 드세요? 반찬이나 다른 건 안 드시고요? 나라에서 돈 주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나마 이 인형에 눈이라도 붙여서 저것도 먹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눈이 침침해지니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얼마 못해. 여기 방세 내고 수도세 내고 전기세 가스비 내면 쌀만 겨우 산다고. 반찬은 무슨 반찬. 그런 거 먹을 돈 있었으면 날로 들였겠지. 보일러도 딱 하루 1시간만 겨우 트는데. 쌀이라도 있으니 저렇게 돌돌 말아서 소금 살살 쳐서 먹지.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하루에 딱 2번 먹으면 살만해요. 이 고구마도 경로당 갔다가 동네 아줌마가 챙겨온 거 받은 거야.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분이 많으시다지만 이렇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계신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밥만 드시는 할머니께 이 고구마는 정말 귀한 것일 텐데 저희한테 나눠주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고구마로 밀어넣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기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탓이었나 봐요. 결국 저도 못 참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휴,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다 큰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울어. 그만 뚝. 동기와 저는 저희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아직도 고구마 맛이 선명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나올 때 할머니의 그 외로워 보이는 표정까지도 눈에 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 꿀물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저랑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 좀 가볼까? 저와 동기는 대충 양치질만 하고서는 우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야, 유통기한 긴 걸로 사. 이것도 살까? 조리해서 먹어야 해서 불편하시려나? 웬만하면 다 되어 있는 걸로 사자. 드시기 편하게. 그래. 아, 할머니 댁에 전자레인지가 있었나? 이건 데워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집에 달걀 하나도 사가본 적 없었던 저희는 할머니께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며 신중하게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트 카트를 가득 채우고서야 계산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날 밤처럼 양손에 봉지를 들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인형이 아닌 먹을 것들로 가득 채워진 봉지였습니다. 저희를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볼 게 있다고 여길 다시 왔어. 할머니는 여전히 두툼한 잠바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인형 눈을 붙이고 있으셨던 건지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급하게 인형들을 한쪽으로 미셨습니다. 저희는 방 가운데에 저희가 마트에서 사온 것들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다 뭐야? 할머니 드실 만한 것 좀 사왔어요. 우선 이건 달걀이고요. 이건 김치예요. 마트 아주머니가 이게 제일 안 맵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건 햄이에요. 그냥 후라이팬에 부쳐서 드시면 돼요. 이건 요깃거리들, 간식으로 드실 만한 거 사왔고요. 나물을 다 묻혀서 팔더라고요. 이것도 좀 드셔보시고. 저와 동기는 사온 음식 하나하나를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내 이 늙은이한테 이런 걸 왜 챙겨주냐며 허튼 곳에 돈 썼다며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께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냉장고에 사온 음식들을 채웠습니다. 냉장고는 예상대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전한 냉장고를 꽉 채우고 나니 엄청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고장난 대문에 끈을 달았습니다. 고쳐드리고 싶었는데 아예 잠금고리가 부러졌더라고요. 아마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끈을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방한제도 팔더라고요. 외풍 차단에 좋다고 하길래 사와서 할머니 댁 벽에 친구랑 같이 붙였습니다. 습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느라 고생을 꽤나 했지만 확실히 붙이고 나니까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랐던 바람들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선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사오고 싶었지만 그걸 사용하면 할머니께서 전기세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핫팩을 잔뜩 사왔습니다. 붙이는 핫팩, 흔들어 쓰는 핫팩을 할머니께 드리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는 늙은이한테 이런 호강을 다 시켜주고 고마워 학생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도울 게 있다면 뭐든 도울게요.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또 오겠습니다 할머니. 전날의 씁쓸한 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할머니의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님 생각도 나기도 했고요. 동기 녀석은 집으로 가고 저도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어머, 잘했다, 주호야. 정말 잘했어. 그런데 요즘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양로원 같은 곳도 들어가시고 하던데 그런 것도 알아보셨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안 여쭤봤는데 나라에서 돈 조금 나온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무료 양로원도 잘 되어 있다던데 엄마가 한번 가볼까? 그래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엄마가 내일 복지관 가서 물어보고 할머니 댁 가볼게. 네, 같이 가요, 엄마. 저는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에 가봤습니다. 센터에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어르신들 무료 양로원 정보를 물어보셨고, 나이와 대상 자격이 갖춰지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로만 들었던 할머니 댁을 실제로 눈에 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와 무어라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알아보니까 할머니 연세도 그렇고 보호 대상자 기준도 그렇고 무료 양로원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셨더라고요. 저희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료 양로원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할머니는 양로원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시기 전날 집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어머니와 저와 그때 그 동기 친구까지 셋이서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날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어렵게 살게 되신 이유를 말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이 참 못 살았어.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식구 6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았어. 부모님이 맏딸인 나를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 소 한 마리 받고. 내가 내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었지. 그때는 그런 게 허다했거든. 시집살이에 첩살이에 곳간에서 잘 때도 있고 그마저도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다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아픈 거야. 무슨 병이래. 그래서 쫓겨났지. 누가 받아줘 병 걸린 애를. 그때부터 남의 집 살림하면서 애 병원비로 다 해먹고 고생하면서 내가 이 애만큼은 지키자 하고 살았는데 결국 14 되는 나이에 그렇게 되었지 뭐. 그때부터 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대로
그러고 산 거야. 어머니와 저 친구 중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할머니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덕분에 좋은 곳 들어가요. 고마워. 참 고마워.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센터에서 나와서 할머니를 차로 모시고 가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친구와 부모님과 양로원에 종종 들렸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3, 4번은 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진짜 할머니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챙기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던데 가서 할머니 잘 계시나 뵙고 다른 어르신들께 도움도 되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돌아가신 조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서 더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 졸업을 무사히 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도 고3 막판에 공부해서 수능 보고 겨우 전문대 갔었고 취직도 그저 그런 회사에 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제가 야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야구 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부상당하고 잘 안 풀리면서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했던 거였습니다. 비록 회사는 알아주지 않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회사 업무는 정말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하는 거였는데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같은 말단 사원들은 그렇게 일을 못했습니다. 상사들이 오기 전인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게 안 했지 그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너는 막내가 되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9시에 선배님들 오시면 바로 회의할 수 있게 준비해놔야 할 거 아니야? 자료 뽑아놓고 커피도 다 타놓고 해야지. 너 회사가 장난이야? 너 여기 놀러 왔니? 너 돈 안 받아? 너 그런 일 하라고 돈 주는 거야, 임마. 제가 8시 50분에 출근했다가 이런 구박을 받았습니다. 분명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왜 8시에 출근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다 그렇게 하길래 그냥 따랐습니다. 회사 생활이 처음이었으니까 원래 회사 생활은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퇴근도 7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꼭 그 일을 6시 반에 줍니다. 내일까지 이거 엑셀로 다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네? 이거 작년 파일까지 있는데 이걸 오늘 다요? 왜? 못해? 너 일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퇴근 시간이 3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뭐? 퇴근 시간 따박따박 지켜가면서 어떻게 일하려고? 너 정규직 안 되고 싶냐? 너의 이런 행실이 다 반영되는 거야. 야, 나는 계약직일 때 맨날 자정까지 일했어. 와, 진짜 요즘 애들 안 되겠다. 돈을 쉽게 벌려고 하네. 그렇게 급한 거면 미리미리 주던가. 왜 맨날 퇴근 직전에 줘서 사람을 집에 못 가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팀장한테 일을 넘기면 팀장은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대다가 저한테 그 일을 넘긴다는 것을요. 진짜 못된 사람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주말까지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야유회 간다고 하고 또 하루는 월요일까지 거래처에 넘길 자료가 있는데 파일이 회사에 있으니까 가서 정리해서 넘기라고 하고 또 언제는 부장, 이사, 과장, 골프 치는 데 가서 박수 치다가 오고 또 언제는 회사 사람들 다 모여서 등산하고 또 회사 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같이 일했던 상사들이 하나같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세뇌 수준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다 보면 정규직 되고 저 사람들처럼 과장 부장 달겠지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만큼 일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직이 되겠지. 이번엔 꼭, 이번엔 무조건 하면서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눈에 띄는 실적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대표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라. 그럼 이번에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1년 더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번 계약직이었습니다. 같이 입사했던 사람 중 저만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년 계약직일 뿐이었습니다. 퇴사한 입사 동기들이 저보고 호구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직원들한테 이런 대우하는 회사는 여기뿐이라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정규직 전환이 너무 절실했기에 그들이 틀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정규직은 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서 1년 뒤엔 꼭 정규직을 따낼 거라면서 말이죠.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애초에 저를 정규직으로 시켜줄 생각도 없었고 그걸 떠나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이 한 몸 불사질러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월급 달라고? 그게 하늘 같은 부장님한테 할 소리냐? 야, 지금 너만 월급 밀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받았을 것 같냐고. 지금 다 힘들어. 전부 다. 회사가 월급 안 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 푼돈 떼어먹자고 안 줬겠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힘내서 회사를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이 자식은 지 이익만 챙기려고 드네.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진짜 뭐에 홀렸던 건지 그냥 벌벌 떨면서 나와서 잠자코 일했습니다. 다들 월급 못 받으면서 일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회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 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빨리 나왔어야 했습니다. 멍청하게 월급도 못 받고 6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 평소처럼 똑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나간 사무실이었는데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서류들 나뒹굴고 책상도 다 엉망이고 기분 나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강도라도 든 건가 싶어서 열심히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9시가 되기 전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얼른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어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줄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작게나마 무언가를 기대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망했고 저는 터덜터덜 경찰서를 향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다니던 곳 회사 대표가 사기 전과가 있던 사람이라더군요. 부장이랑 이사랑 다 형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아마 다 한통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500에 30짜리 원룸에서 밖으로 발 한 발자국 내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바보 같고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매년 이번엔 정말 정규직이 될 것 같다고 떵떵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부모님 댁에 안 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정규직이 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부모님이 그런 제 모습에 실망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저한테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도 완전 사라지고 항상 눈치 보고 겁먹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돈 벌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겠지만 저는 그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냈습니다. 먹는 건 다 배달로 시키고 어차피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저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파일에 끼워두었던 사진이 한 장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그때의 저에게는 어떤 신호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라는 신호요. 그래, 죽기 전에 할머니 한 번 뵙고 죽어야겠다 하고 저는 곧장 양로원으로 향했습니다. 에그머니나 거의 1년을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 박수를 치시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향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미소를 지으려니 입꼬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더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무시고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양로원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봉사자가 사온 호빵을 드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에 호빵 2개를 쥐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앞에 앉아 저를 지그시 쳐다보며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계셨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미소에 갑자기 마음이 찌르르 떨리더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우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호빵을 입에 쑤셔 넣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양로원 어르신들이 다 제 곁에 모여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슨 일인지 묻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양로원에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할머니를 뵈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호빵 먹으면서 오는 날부터 3일에 한 번꼴로 보이던 봉사자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요새 자주 보이시네요. 할머니랑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각별합니다. 인연이 깊거든요.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그 아저씨와 저는 3일에 한 번 만나면 가끔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아저씨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항상 너무 굳어 있으니까 가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시곤 하셨는데 그 농담도 꽤나 재밌어서 피식하면서 몇 번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가 정말 궁금했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할머니와 어떤 인연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저와 할머니는 아저씨에게 그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인형이 담긴 봉지를 들어드린 것부터 양로원에 모시게 된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니 아저씨는 크게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전부터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가 여기 봉사 온 지 반년쯤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항상 사진을 보시면서 그리워하셨어요. 바로 그쪽 사진이요. 왜 안 오나,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시길래 손주분이시냐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사이인가 궁금했는데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안 왔던 거예요? 물어보면 혹시 실례일까요? 아저씨의 질문에 문득 회사에서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께서도 내심 궁금하신 표정이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말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고 나니까 홀가분한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몹시 화가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아니지. 와,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저씨의 고생했다는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한참 눈물 쏟고 나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은 안 세웠겠네요? 네, 아직 솔직히 겁이 나요. 사람들도 겁나고, 일도 겁나고, 제 자신한테도 겁나고. 그럼 나랑 같이 일해볼래요? 예? 미안해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을 텐데 제가 너무 섣불렀죠. 나는 지금 작은 인테리어 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학원이나 사무실, 이런 곳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상담하고 도면 짜고 업체 사람들 관리하고 이런 거 그냥 똑같아요. 인테리어 업자예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큰일 하나 맡아서 일손이 더 필요하거든요. 괜찮으면 같이 해볼래요? 저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뭐 다 건축가 나와야 인테리어 하나? 아니에요. 나도 이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대학 나왔어요. 내가 명함 하나 줄게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하루도 밀린 적 없어요. 출퇴근 시간 잘 지켜주고 계약서도 잘 쓰고 시작할 거예요. 물론 정규직으로요. 생각 있으면 말해줘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얼떨떨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의심부터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요. 그래서 이틀 고민하다가 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업체라고 하셨지만 꽤 규모도 있고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전에 다녔던 회사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초반에 한 달은 내내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모두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일도 차분하게 알려주고 직급 상관없이 다 같이 힘내면서 일하는 분위기고 대표인 그 아저씨도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이 되어서야 저는 마음을 열고 완전히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에 있던 회사처럼 맨날 커피 타고 잔심부름에 제 일도 아닌 업무 떠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던 날에는 드디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생 많았다면서 소주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도움 주셨네. 할머니 덕이야 이건.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회사 대표님도 못 만났을 거고 우리 아들 계속 마음고생했겠지. 그 말에 100번 공감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정신을 못 차렸을 거고 계속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거나 정말로 무슨 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지쳐 있었고 우울했고 피폐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대표님을 만나서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꽤 인테리어에 감각이 있더라고요. 30줄이 되어서 알게 된 이 재능도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평생 모르고 갔을 뻔했습니다. 아참, 인테리어 회사에서 2년쯤 일하고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홍보팀 직원이었는데 저보다 1살 누나입니다. PPT 발표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서 첫눈에 반해서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내 연애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엄청 당돌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그때부터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옆에는 이제 막 신생아 벗어난 아기가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와 친구의 작은 선행이었던 게 참 많은 일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춥고 배고픈 달방 대신에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셨고 저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고요. 이렇게 다시 적고 보니까 제가 정말 할머니 덕을 많이 봤네요. 그렇게 감사한 할머니, 제 결혼식까지 오셨던 할머니셨는데 바로 얼마 전인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이 되면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제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할머니를 떠올리고 그리워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 우리 다음 생에도 꼭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 그때는 따뜻한 방에서 뜨끈한 밥에 반찬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같이 배부르게 먹어요. 그곳에서도 편안하시기를 바랄게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 말을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네요. 할머니,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